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국민대 사회학과에 개봉을 하고 합니다. 사실 발표를 부탁을 받고 못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왔는데 그 학장님하고 김석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잘못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료를 어떻게 생산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자료를 생산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냥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 호적 자료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뭐 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베이 자료하고 서베이 자료 활용하는 것과 거의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활용한 연구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어서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한적이지만 제가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용자로서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양적 연구에서 자료가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좀 관련된 역사인과학적인 연구들의 아주 간단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한 호적 자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진행한 연구 이제 두 가지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때 이제 어떤 것들에 이제 저희가 주의하고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사실은 저 양적 연구를 하려면 이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까지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는 뭐 표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서베이를 하고 거기에서 분석을 하고 뭐 컴피턴스 인터벌 같은 걸 구하고 얼마나 뭐 릴라이블하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뭐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설을 검증하는 스타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조사연구학회 지금 잠깐 참석하고 토론하고 왔는데, 세션이 빅데이터여가지고 거기는 뭐 한 게 신문 자료, 뭐 그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뭐 그다음에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베이에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는 뭐 행정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경제학에서는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세금 자료라든지 뭐 최근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자료를 많이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행정 자료로 기록된 거를 양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실은 뭐 역사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나누자면 행정 자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 뭐 정부에서 뭐 국가에서 모은 자료라고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조선 시대 및 일제 시대 호적 자료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게 되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자료의 성격이 뭐 연구 목적으로 해서 수집된 자료가 아니니까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을 하긴 합니다만, 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냥 적용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테크니컬하게 아주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여 있는 자료고 연구자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 이미 모여 있는 자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자료의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료에 뭐 다른 연구도 저희가 서베이를 쓸 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좀 더 제약이 좀 더 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제 표준적인 통계 방법을 적용을 해야지 이제 뭐 대부분의 뭐 훈련받은 연구자들이 이제 이걸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중요한 작업이 이제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시 이제 세팅을 하는 거, 뭐 이게 이제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간단하게 뭐 책 두 권에 이제 표지를 제가 이제 해놨는데요. 이게 행정 자료라고 조선시대 호적 자료를 활용한 뭐 연구, 뭐 굉장히 많죠.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이제 재밌는 책들 두 권을 제가 해놨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고대 역사교육학과의 이제 권내현 교수님께서 쓰신 이제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손병규 선생님께서 편찬하신 이제 한국 역사인과의 가능성이라는 책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아주 전통적인 역사학적인 연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호적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제 직역이 호적 3년마다 이제 확보가 되니까 쭉 추적을 해가지고, 원래 노비였는데 뭐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이제 뭐 유학이 되든지 뭐 이렇게 양민이 됐다가 유학이 되는 뭐 이런 과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의 자손을 또 추적을 해서 쭉 가다 보니까 아들 때 가니까 뭐 아들이 이제 양민이었는데
또 나중에 가면 손자 때 되면 부모님도 이제 양반의 유학의 신분으로 이제 신분 뭐 요즘 스타일로 얘기하면 뭐 신분 세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뭐 단순히 그냥 기록을 위조한 거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조상의 직역을 변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학 굉장히 흥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역사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마 역사학자들이 뭐 이런 식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한국 역사인과학의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호적 자료를 전산하신 팀들이 있고 그들은 이제 공동 연구진들이 여러 논문을 작성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사건사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여러 뭐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들을 게재를 한 것들을 이제 묶으셔가지고 여기서 아마 가능성이라고 하신 게 책 제목을 이렇게 쓰신 게 보니까 아직 다 된 건 아니고 좀 더 갈 길이 멀다. 뭐 저도 이제 여기 한 챕터 제가 쓴 것도 영어 논문으로 썼던 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실었었는데 번역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은 저희가 이제 완전한 건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성숙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양적인 연구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저희가 좀 더 이제 발전을 시킬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스타일의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그 유럽이나 뭐 미국의 뭐 이런 역사 인구학적인 연구들이 좀 크게 봐서는 좀 변화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연구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단위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이제 인구학적인 현상을 연구하려는 연구들이 이제 주를 이루다가 최근에 이제 각종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호적 자료와 비슷한 자료겠죠. 뭐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교구부 자료인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을 인디비주얼 레벨 데이터를 세팅을 하고 꼭 요즘에 저희가 사용하는 패널 데이터나 혹은 뭐 그냥 흥단명 자료나 이런 스타일로 비슷한 형식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걸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뭐 제가 프린스턴 프로젝트라고 해놓은 거는 뭐 가장 뭐 인구학 연구에서는 가장 유명한 연구인 것 같은데 유럽의 이제 출산율 하락과 관련된 연구들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연구들에서 뭐 산업화하고 도시화가 출산율 하락이 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뭐 가정에서 출발을 했는데 해봤더니 뭐 산업화 도시화보다는 다른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게 많더라. 뭐 예를 들면 언어 사용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더라. 뭐 이런 연구인데 뭐 예를 들면 그림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벨기에 그림인데 이제 위쪽에 있는 데는 벨기에 위쪽에 이제 네덜란드에 붙어 있는 쪽이니까 이제 더치를 쓰는 동네고 아래쪽에 있는 쪽은 이제 뭐 프랑스 말을 쓰는 동네인데 이게 좀 진하게 되면 좀 도시화가 좀 덜 일어나게 도시화가 더 많이 일어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흐린색으로 된 게 이제 도시화가 좀 덜 일어난 동네라고 할 수가 있는데 1846년에도 그렇고 1895년에도 그렇고 전부 다 좀 위쪽에 네덜란드 접경 지역에 훨씬 더 이제 도시화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출산율 하락 정도를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오히려 출산율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패턴이 이제 나타나더라라는 거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뭐 산업화 도시화와 뭐 출산율의 하락의 관계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실 개인 수준의 자료가 이제 릴라이어블한 게 없으니까 지역 수준 단위에서 지표를 이제 구성을 하고 그 지표들 간의 관계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역 단위에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90년대 이후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 개인 혹은 가족의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뭐 인구학적 행동, 뭐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필요한 자료들이 이제 가구 뭐 인구 등록부 혹은 뭐 가구 등록부, 뭐 파퓰레이션 패밀리 뭐 레지스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뭐 아주 전통적으로 이제 멜서스가 얘기했던 서구와 뭐 유럽과 비유럽의 뭐 가족과 뭐 경제적인 상황의 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약간 일면적이고 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연구들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을 그냥 지도에 책에 있는 걸 이제 카피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스웨덴, 벨기에, 뭐 이탈리아의 약간 작은 소지역 단위에서 구축된 인구 등록부 혹은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자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런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와서 이제 조선시대 호적 자료를 전산화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여기 사이트를 적어놨는데요. 이제 성균관대학교 팀에서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경남의 단성 지역의 호적부, 이제 1680 몇 년부터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17세기. 그다음에 대구부 호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약간 뭐 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지역과 뭐 전통적인 농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단성 호적을 뭐 비교할 수 있는 연구들이 됐고, 클릭을 해보시면 뭐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이 연도별로, 뭐 그다음에 식년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쭉쭉 나와 엑셀로 정리가 돼 있어서 바로 약간의 작업을 거치면 바로 이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호적 자료를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주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뭐 센서스나 뭐 주민등록부랑 뭐 비슷한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많은 선행 연구들이, 역사학적인 연구들 혹은 역사사역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대 김건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는 얘기긴 합니다만, 호적이 이제 군역을 부과하는 거를 목적으로 한 자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서초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인구 파악보다는 뭐 약간 상징적인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권태현 선생님, 신영 선생님이 추정을 해보시니까 사실은 한 인구의 한 40% 정도만 등재가 된 게 아니겠냐라는 이제 의문도 제기하시고, 대체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근데 또 특징 자체가 특이한 게, 현대적인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호주하고 사조의 이제 직역 정보, 신분 정보가 이제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근대 사회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신분이라는 정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광문연 간에 이제 변화가 있었고, 이때는 이제 근대적으로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뭐 근대적인 어떤 국가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광무개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인구 파악 측면에서는 이제 호적을 개혁을 해가지고 뭐 좀 근대적으로 전체 인구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식의 얘기들이 그때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호적을 했는데, 뭐 이거 과연 성공적이었냐라는 거에서는 추정을 해보니까 뭐 시원치 않았더라. 뭐 사실은 그렇게 막 목표는 거창했지만 사실은 뭐 인구 파악률이 올라갔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연구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도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여전히 근대적인 걸 신민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조의 직역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전 호적과의 연속성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게 이제 1세 시대 때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이제 호적이 도입이 되면서 1909년에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됐다고 하고, 뭐 자세한 얘기는 지금 뭐 드릴 시간이 없겠습니다만은, 뭐 일본의 호개념, 뭐 이해 개념이 도입이 돼서 뭐 일본식으로 이제 조선의 이제 가구가족 제도를 이제 변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제 시대 호적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런 호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포괄 범위가 굉장히 확대된 것 같다. 이제는 예전에 구호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는 거의 인구가 거의 완벽하게 파악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증거로는 이제 1925년에 있었던 이제 간이국세 조사의 인구 파악과 이제 호적을 통해서 파악한 총수가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주민등록과 센서스 했을 때 차이 정도 뭐 비슷한 수준이 나오는 거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자료 파악률 자체는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근대적인 자료이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호적 자료와는 다르게 이제 계층에 대한 정보는 이제 부재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 수집이 되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목적에 따른 가공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호적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순수 인구학적인 연구를 한다, 뭐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인구 파악률 자체가 되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불가능한 거고, 이제 일제 시대 때 호적을 활용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다른 인구학적인 다른 것들은 이제 뭐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없는데, 인구 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호적에 적혀 있는 이제 주소지라고 하는 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현재적인 얘기로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이제 본적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구 이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저희가 이 자료의 특성에 맞는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진행했던 연구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첫 페이지를 갖다 놨는데요. 이제 사실은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저자로 올라가 있으신 이제 경북대 국계통상학부의
박희진 교수님의 뭐라고 그러죠? 동료들, 예, 그 선생님들, 그 연구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진행을 하셔서 언양 지역에 있는 이제 호적부 자료를 전산화를 이제 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가만 예전에 남아 있었던 그 호적부 자료를 갖다가 뭐 예전이니까 막 사진을 찍으셨겠죠. 사진 혹은 스캔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뭐 연구실에 와서 이제 엑셀에다가 하나하나씩 이제 쳐 넣으셔서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된 굉장히 뭐 지난한 작업을 통해서 이제 양적인 자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연구에서는 유아 사망률, 차일드 모탈리티의 변화를 갖다가 이제 제가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료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뭐 본 적이 있고, 뭐 여기 주호가 있고, 뭐 사람 이름이 있고, 뭐 관계가 있고, 뭐 이래서 언제 태어났고 생몰 연도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자료가 이제 나와 있고, 위에 보시면 뭐 사유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들어올 때는 왜 들어왔냐, 여기 등록이 어떻게 됐냐, 뭐 나 사실 솔직히 잘 못 읽습니다. 제가 이게 자료가 뭐 이렇게 한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언양이라는 지역에 등록이 된 사유와 뭐 나가게 된 사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아이를 얼마나 낳고 뭐 출생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특징은 이제 뭐 제적부라는 자료인데 사실은 뭐 제적부를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이제 호적부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자체는 1909년에 이제 처음에 호적법이 이제 아마 조선 호종령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됐으니까 1909년부터 1977년까지 이제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사망률을 분석하기 위해서 1915년부터 1972년생까지의 출생 코호트에 이제 유아 사망률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 앞단에 자료가 잘려 있는 거는 사실 도입 초기에는 커버리지가 좀 낮았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 자료를 호적부 자료를 활용하시는 그 역사학자들의 말씀으로는 한 20년 이후에 자료가 좀 안정화된다고 하는데 약간 그보다 조금 땡겨서 15년 출생 코호트부터 분석을 했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언양 제적부에 이제 호적부 이제 누가 등록이 되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언양 호적인 거죠. 아버지가 언양 호적에 있어서 출생하면 당연히 등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양으로 호적을 이동하는 본적지를 바꾸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뭐 그냥 호적을 바꿀 수도 있을 거고 뭐 이걸 제가 인구 이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 이게 압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데 이제 결혼을 통하면 이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가니까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언양 호적부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자 한계는 이제 영아 사망이 이제 과소보고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사실은 뭐 영아 사망은 안 될, 1세 이전의 사망은 분석할 수 없고 1세 이후의 사망은 분석할 수 있다라는 뭐 이제 근거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많은 연구자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평가할 수 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뭐 살아서 돌 지나면 등록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뭐 이제 경험적인 어떤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고, 실제 자료도 보면 이제 1세 이후의 사망률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 사회경제적인 조건, 뭐 교육, 뭐 소득,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없고, 그 인구학적인 정보들만 가지고 있고, 가족 구조에 대한 정보는 또 나름대로 상세하게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출산 순위도 있고요, 뭐 형제자매 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님 연령,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가족 구조와 관련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떤 특정한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때, 뭐 지금 제 주제라고 하면 이제 유아 사망률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을 하기가 용이하지만 다른 주제는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는 유아 사망, 영아 사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주된 독립 변수는 여러 가지 이제 가족 구조를 여러 가지 변수화하고 그것과 이제 사망 확률의 차이를 분석을 하는 게 있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형제자매 연령과 같은 그 디테일한 정보도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자료를 분석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료는 회고적인 자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1세까지 생존한 사람이 이제 5세 이전에 사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제 주된 아웃컴인데, 그냥 자료를 약간 주의하지 않고 세팅을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할 때 제가 이제 했던 실수인데, 하니까 이제 여성의 사망률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여성의 사망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많은 숫자들이 언양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언양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집을 와서 이제 그 호적이 그쪽에 등록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언양에 등록이 돼 있다, 결혼해서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당연히 이제 5세 이상으로 살아남았었다는 거니까 사망자 숫자가 이제 적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세에 언양에 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대부분 출생이겠죠. 뭐 아니면 1세 이전에 이제 본적제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1세 이전에 이제 등록이 된 사람들만 분석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이제 사망률 차이가 많이 나타나니까 또 사회과학자들은 또 이제 우리가 결과 차이가 많이 나면 뭐 기뻐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되게 이제 자료가 얘기해 주는 것과 상관없는 되게 좀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에 있는 그 오버롤이라고, 남자만 이제 놓고 여성의 패턴도 비슷하니까 보시면 아실 텐데, 맨 왼쪽에 있는 1Q0라는 게 이제 0세에서 1세까지의 사망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00명당 57명이 이제 전체 샘플에서, 뭐 남자 샘플에서는 이제 사망한 거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4Q1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1세에서 5세까지 가는 사망 확률을 얘기합니다. 이제 생명표에서 루틴하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 테이블에서 보시면 71.3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71명이 이제 사망한 걸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1세부터 4세까지 5세까지 사망하는 게 이제 0세에서 1세까지 사망하는 것보다 약간 이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뭐 대부분의 인구학적인 연구들은 특히나 이런 사회에서는 0세에서 1세가 영아 사망률이 그 0세, 그러니까 1세까지 사망률이죠. 그게 5세까지 사망률의 한 뭐 2배 정도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수치 자체는 영아 사망률이 최소한 뭐 절반 이상, 반 이상 이제 과소 추정되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요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기 조금 어렵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는 이제 1세에서 4세까지의 자료만을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은 뭐 이제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제 로짓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누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사망이 올라가느냐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기서 나타나는 패턴은 뭐 엄마가 좀 어리면 조금 불리하고, 뭐 당연히 상시적인 거겠지만 어머니의 사망이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블링의 차이,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숫자, 벌스 오더 뭐 이런 것들이 사망 확률과 좀 연결이 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게 가지고 있는 거는 그 가족 구조에 대한 정보니까, 디테일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형제 자매의 이제 연령이 있으니까 한 가지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뭐 10살이 처울이 넘게 난다. 10살 넘게 되면 뭐 옛날 농촌 사회라고 하면 가서 밭도 좀 갈고 뭐 막걸리 좀 나르고 가족에 좀 지원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형제 자매가 있는 것과 내 또래 연년생이 있는 거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사망 확률로 저희가 이제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바꿔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5세 미만의 형제 자매의 숫자하고 이제 사망 확률이 이제 출생 코호트마다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이제 밑에 거는 10세 이상인 건데, 시간 관계에서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시블링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시블링이 있는 건데,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남성 같은 경우에 자기랑 비슷한 5세 미만의 이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망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든 코호트에서 약간씩 올라가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10세 이상 같은 경우에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이제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1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있을 때, 큰 형이나 뭐 큰 누나, 큰 오빠가 있을 때는 사실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더 오히려 있는 경우에 오히려 사망률이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서, 뭐 사실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가족 구조에 따른 어떤 그 리소스의 분배라고 얘기하는 게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이질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를 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유아 사망률이 이제 하락했다라는 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뭐 그다음에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몇 가지 패턴들을 이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가족 구조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작업이 조금 진행이 되고 좀 분석도 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박희선 선생님께서 또 엄청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언양 국민학교겠죠, 옛날이니까 언양 국민학교의 졸업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여기를 매치를 하는데, 사실 뭐 나이도 없고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사실은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매치가 되는 사람들이면 최소한 국민학교는 졸업한 사람일 거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있는 토지재장, 이 지역 언양면 지역에 있는 토지재장에 있는 명부를 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으로 매치를 해서 어느 정도 매치되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뭐 출산이나 사망의 차이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사회 이동에 대한 연구를 한 거는 이제 그 광무 호적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성부 광무 호적 자료 1897년, 1903년, 1906년에 수집된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뭐 역시 마찬가지로 박희 선생님 연구팀에서 구성하신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그림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서울 지도인데요. 뭐 한성부 지도인데 지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지역 중심입니다. 이제 경복궁 인근에 저희가 요즘으로 치면 이제 북촌 근처에 있는 지역의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층 양반이 좀 과도하게 대표가 되어 있는 자료이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제 사회 이동을 연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어려운데 조금 애매한 좀 자료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위를 구분하기에는 뭐 이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 직업을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과거 호적처럼 이제 직역을 이제 응답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관직 같은 거를 이제 응답을 했고요. 평민들 같은 경우에 직업을 응답을 하라고 했으니까 똑똑하신 분들은 뭐 농민이다, 뭐 상업이다, 뭐 공인이다, 뭐 이런 거를 응답하신 분들도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냥 평민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직업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업을 물어봤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신분인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약간 그 되게 언밸런스하게 코딩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직이 있는 사람들은 뭐 상중하 이렇게 구품제를 나눠가지고 3, 6 뭐 이런 식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직이 없는 양반, 뭐 유학이라고 불리는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시기별 변화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투 페어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호주가 있고 그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보가 있으니까 두 세대 간의 세대 간 이동을 분석을 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의 관계를 분석을 하고 할아버지와 중조부의 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출생 코호트도 아니고 그냥 세대 구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 변화를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조부나 중조부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령을 알 수가 없고 출생 코호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서는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가정하에서 중조부와 조부의 관계가 더 옛날, 아주 옛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이런 식의 굉장히 강한 가정을 저희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넣어서 이런 세대 간 이동 패턴이 이제 세대별로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중조부와 조부와의 관계인데 이제 88%가 비이동 같은 그 카테고리에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조부와 부의 관계는 84%.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는데 아버지와 아들 세대에서는 52%만 이제 같은 신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조선 시대에서 이제 마지막 세대에 왔을 때 뭔가 세대 간 사회 이동이 좀 증가했나 보구나라는 거를 절대적인 패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사회과학에서 저희가 사회 이동 연구에서 많이 하는 상대적 이동으로 해서 분석을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이동의 확률이 굉장히 점점 이제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1, 2, 3, 4, 5가 이제 각각의 이제 1이 이제 상층이 1이 제일 극상층이 제일 위고 이제 5가 제일 아래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패턴 자체가 보시면 숫자가 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나이그 5라고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 7.5, 5.3, 1.5 그래서 마지막 세대 보면 숫자가 이제 확 줄어듭니다. 이제 관계가 그만큼 이제 약해지고 이제 딴 쪽으로 상승 이동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근데 맨 위쪽에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2.0, 1.8, 2.0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지. 극상층에서는 사실은 비이동의 비중이 그대로 거의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2, 3, 4 계층에 있는 중상층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이동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상층에서는 굉장히 비이동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마지막 그 하층에서는 비이동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패턴이 이동이 많이 늘어나는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가지고 뭐 제한되긴 합니다만은 19세기 말에 조선 사회에서 평민들의 사회 이동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최상층에서는 이제 하강 이동이 방어된 패턴이 나타났었고, 중상층에서는 하강 이동이 좀 증가했다라는 거를 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해석의 문제로 보면 이제 왜 그랬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개항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분제 폐지가 결정적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저자인 그 뭐 박희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개항 쪽에다가 조금 무게를 두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제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하자고 하면 사실 이게 사조의 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정보, 아마 동아시아에서의 족보에서 호적에서 이런 게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조의 직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중조부, 그 다음에 외조부의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런지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역사하시는 분들은 상식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조부와 외조부의 지위 정보를 알게 되면 사실 아버지 세대에서 일어났던 뭐 어소테이트 그 동지론과 관련된 거를 알 수가, 어떤 집들이 결혼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은 이 자료를 활용해서 뭐 아버지 세대의 그 동지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서 뭐 19세기에 있었던 한국 조선 사회에서의 뭐 각격이 어느 정도 이제 매치되는 패턴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